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락가락 헷갈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이번 재판부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1월 1차 소송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판결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일본은 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두 없던 일이 되고 마는 걸까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의 억울함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 걸까요? 4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후.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캡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캡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캡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종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보여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건강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양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 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 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은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슈 오늘 먼저 만나볼까 하는데요. 지난 17일 상주의 한국한복진흥원이 정식 개원을 해서 한복진흥원 이형우 원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17일 상주의 한국한복진흥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한국한복진흥원 이형우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지혜 아나운서님. 네. 한국한복진흥원장 이형호입니다. 네네. 상주에 이렇게 한국한복진흥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먼저 한복진흥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상주 함창에 소재한 한국한복진흥원은 전통 섬유 산업과 한복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경북도와 상주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192억의 예산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서 2019년도에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네. 상주시에서는 경북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한복진흥원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상주에 문을 열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다 아시다시피 상주는 300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쌀과 누에고치 그리고 곶감으로 유명합니다. 네네. 상주와 의성 지역이 뽕나무 산지로 굉장히 유명하였으며 특히 고령가야의 도읍이라는 함창 지역에서 생산된 명주천은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살려 함창읍의 명주 테마파크가 201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이자 이미지인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 명주 테마파크 옆 부지가 한복진흥원의 건립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명주 테마파크에 한국한복진흥원이 건립됨으로써 누에로부터 비담옷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관련 문화시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 섬유 관련 문화시설이 모두 다 상주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행시 합격 후에 공직생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복진흥원을 맡게 되신 거예요? 평소에도 한복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1990년도에 문화부가 설립되었을 때 문화부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역 문학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전통 문화 관련 업무, 특히 국어민족문화과장 재직 시에 네. 그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 브랜드와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 한 네. 브랜드 지원 전략 안에 정신적인 측면인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학,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언어를 기록하는 한지,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한옥, 한지, 그리고 한옥, 한식, 그리고 한복에 관한 진흥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게 2005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운명이네요. 한국한복진흥원을 맡게 된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포부가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갈 계획이세요? 예, 한국한복진흥원은 신설기관입니다. 우선 명주 테마파크 내 시설들과 연계해서 비단차 개발, 명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포, 인견 등 경북도 내 섬유 산업을 지원하고 특히 한복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하고 한복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한복의 새로운 멋과 가치를 살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아울러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한복진흥원이 한복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한복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옷 백선 공모전이란 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건가요? 한복 또는 우리 옷과 관련된 역사가 매우 오래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아프라시아 궁전에 있는 고구려 사절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옷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림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우리 복식 중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서 문화 콘텐츠화 하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옷 백선을 우선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고 네. 명장, 무형문화재 등과 협업해서 실물 제작을 하고 전시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우리 옷 백선만 봐도 우리나라의 시대별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세계 모자 축제도 구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 축제 이건 뭐죠? 그 인터넷 검색 한번 해주시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계 모자 축제가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시대 조우관, 조선 시대 각까지 우리 역사에서 모자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1892년 프랑스의 기자 시럴리 비리는 한국은 모자의 왕국이다. 세계 어디도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지닌 나라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외국에서 갓이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대구박물관에서도 갓과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모자는 의관이라는 말처럼 복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모자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군요. 예. 한복진흥원에서는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한복을 알리고 국민이 함께 즐기고 그리고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모자 하면 햇빛 가리개 좀 많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모자 생산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좀 남다르게 다가오긴 하네요. 예. 또 이 한복진흥원이 전시홍보관하고 한복전수학교, 융복합 산업관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한복진흥원은 건물 전체 규모가 약 2,500평입니다. 네. 거기에 크게 3개 시설이 있는데 상설, 기획, 전시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또한 한복과 관련된 교육과 체험을 지원하고 그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한복 전수학교 그리고 한복과 전통 섬유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관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하고 한복 전수학교, 융복합 산업관, 그러니까 3개로 나눠져 있군요. 예. 아니 한 건물 안에 그렇게 그 3개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3개로 나눠져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 사이에 또 중국이 한복을 자기네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 펴고 있잖아요. 이때 참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고 화도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사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예, 이 기사를 보기도 하고 그 최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북 공정 등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한복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잘 아시는 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팝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킹덤에서의 한복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가운데서 발생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한국 한복진흥원장으로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고 한복진흥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역사가 담긴 한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문화 콘텐츠 열심히 개발해서 이제 한복이 우리나라 거다. 다시는 중국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한복진흥원이 문을 열었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가서 한복들을 좀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비하고 주말에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세계적으로 관심과 인기가 있는 K-팝, K-드라마가 지금 K-컬처인 한식, 한옥, 한복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널리 소통하고 협업해서 한국 전통문화의 대표 상징인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야 개원식을 했고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한복과 한복진흥원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말씀 들어보니까요. 한복 입고 한복진흥원 가면 왠지 입장료도 좀 안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저희들은 입장료를 측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한복진흥원 이용호 원장과 함께 상주의 문을 연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기후변화 대책에 신중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기후변화 위기를 외교 안보 보장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인데 내일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열릴 예정인데요. 40개국이 모처럼 만에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들에게 경기 회복과 탈탄소화 정책을 좀 양립시켜서 녹색 부흥을 통해서 앞으로 수십 년간 질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기술 전쟁이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건전지 그리고 5G 쪽에서 치열하게 전선을 형성했는데 이제는 환경 쪽으로 전선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 환경, 탈탄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걸 시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테마는 주요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새로운 고용 창출 그리고 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문제, 또 기후변화가 가지고 세계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내일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그 40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 같은 거를 따로 정해서 발표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중국은 조금 늦은 206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화시키겠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제적인 그 약속 이행은 기후변화 조약 체결국 회의에 의해서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요. 또 점검,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2030년까지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삭감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네. EU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 68%, 일본도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그 신에너지와 관련된 테마라든지 산업군들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2050년까지 미국, 유럽, 일본은 제로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나라도 다른 120개국과 함께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화시킬 계획으로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리 협정에서 기온 상승이 산업혁명 때보다 1.5도에서 2도 이하로 좀 억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화석 연료를 자연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네. 풍력, 태양광 패널, 태양전지 쪽으로 바꾼다면 아무래도 바람 없는 날, 또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축전 시설이라든지 여러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진 스마트 그리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또 비싸게 풍력이나 태양광 전지를 개인한테 전력회사가 매입을 한다면 네. 비싼 고정 가격 제도를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럼 새롭게 투자를 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 관련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어느 정도나 증액을 하게 될까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60쪽 분량의 2022년도 예산 교서를 보면요. 150여 곳에서 기후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또 첫머리에 기후변화로 인한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 차원에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각 부처들 같은 경우는 예산 증액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뭐 정부 소유지라든지 야생 생물을 관리하는 내무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 정도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내용을 보면은 친환경 연료 사용이라든지 환경 오염을 없앤 토지 또 수자원 투자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근로자에 대해서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으로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농촌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축전 설비에 대한 자금 지원, 또 방치된 유정과 관련된 폐쇄와 관련된 예산도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소 목표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전으로 기온을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그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미만으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네. 파리 협정에서 각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가 모두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온은 3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7% 감소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온난화는 0.01% 정도 감소하는 효과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그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린 리커버리, 그러니까 녹색 부흥이라는 정책입니다. 경제 부흥을 아예 탈탄소화로 가져가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2030년 온실가스를 최대 25% 정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은 사업 기회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서밋에서 기후 안보 문제가 중요 이슈라고 하는데 이 기후 안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기후 안보가 뭔가요?
네, 1992년 리오데 자네이에서 열린 그 지구 정상화 때부터 군사적 긴장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 측면의 그 안전 보장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안전이라는 것은 최소 수준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기상 이변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뭐 지금까지 살 수 없었던 곳에서 이동한 사람들과 현지 거주하는 원주민 사이의 그 치안 문제들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아프리카 차두 호수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군사적 시설이 피해를 주게 되고요. 또 중국처럼 경제 발전으로 해서 자연재해 그리고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 또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공장의 공급망이 훼손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크다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후 안보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를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 이상 기후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어느 나라죠?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그 허리케인이 잦아지고 있는 그 바나나 공화국 쪽의 나라들입니다. 온두라스와 같이 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네.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계속 습격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남미의 그 멕시코나 파나마, 과테말라 같은 쪽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옥수수라든지 작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요. 또 남미 페루 연안 같은 경우는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미의 기후 난민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주하는 캐러반 행렬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태평양의 마샬 제도 같은 쪽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30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해수면 상승을 해서요? 네, 지금 뭐 특별하게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는 한은 30년 뒤에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어딘가로 이민을 해야 될 텐데 기후변화에 의한 이민은 뭐 국제법상 난민으로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뭐 현재 전 세계적인 기상 재해로 인한 난민은 2,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에서는 기후변화와 재해로 인해서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제 문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별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뭐 현재 미국에서는 치료하고 있는 기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4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난민들을 좀 다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각 나라들이 좀 고민이 되긴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후변화에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더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갈수록 초대형 그 태풍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단기가 집중된 호우라든지 홍수, 겔라호우 그리고 열대야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경북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1년 단위로 무려 2,680억 원 정도가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홍수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연간 2,800억 원 정도가 양식장 폐쇄라든지 농촌의 농작물 피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호우 강수량이 더 늘어나고 발생 횟수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열섬 현상도 아무래도 기온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또 기후도 올라가고 수천억 원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전 세계 경제의 주요 테마는 디지털하고 친환경
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화석 연료를 자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쪽에 비중을 70% 이상 높이고요. 네. 현재 화력 발전 비중은 한 66%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가 수소나 암모니아 쪽인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비료 용도로 썼지만 암모니아를 분해하면 수소나 질소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소 가지고 전력이나 가스, 선박 엔진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또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암모니아로 가는 선박 등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삭감 우리의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봤는데요. 또 지난주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에 중국이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살얼음을 걷고 있던 중일 관계에 일본이 드디어 내관을 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핵심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52년 만에 언급을 했고요. 또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뿐만 아니라 중국이 상당히 경기를 내고 있는 쿼드 협력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 일본에 대해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수입 규제라든지 불매운동, 전략 제품에 대한 규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내밀 것 같은데 대일 압박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언론들하고 인터넷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내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의류회사죠. 유니클로, 또 자파 판매점인 무인양품, 그리고 네. 일본 자동차, SK2와 같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드 때 롯데가 불매운동에 시달렸는데 이거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WTO와 관련해서도 그 위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제품에 들어가는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무래도 줄일 가능성이 큰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가전 제품에 꼭 들어가는 히토리를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통제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것뿐만 아니라 IT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대일 압박 카드를 꺼내 든다면 일본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텐데 그럼 한국 기업이 조금 어떻게 효과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들 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근 들어와서 문화 공정의 속도가 뚜렷하게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김치 공정이라든지 K 콘텐츠 제재와 관련해서 눈에 띄게 지금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올림픽을 앞두고서 부분적인 한란령 해제라든지 네. 중국 소비 시장과 관련된 진입 문턱을 낮추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지난 12일 날 황구15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K-팝 엑소 그룹이라든지 한국 관광 홍보용 광고를 실어줬고요. 또 19일 날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뉴진호 베이징 지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한국 관련 보도를 좀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한테는 호재는 우리가 사드 때 중국 시장 점유율을 일본에게 뺏겼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520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고 우리나라는 66만 대를 팔아서 8배나 이상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과거 센가쿠 열도 분쟁 때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에 눌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격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또한 K 콘텐츠라든지 네. K 푸드, K 뷰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국에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을수록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경제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사회 문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청와대가 인적 쇄신 의지를 담아서 단행한 개각에 대한 평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런 현안들을 다뤄나가야 될 개각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언대표가 JTBC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각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잘했다는 평가 44.3%, 잘 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41.8%로 나타나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개각을 했으니까 잘한 것 아니냐. 국면 전환으로 충분하다. 이런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했다가 또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중도층일 겁니다. 중도층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못했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규모의 개각이었잖아요. 반응이 이렇게 팽팽한 이유는 뭘까요? 개각이나 또 인적 쇄신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임기 초중반이면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개혁을 위해서 인사 쇄신이 필요했겠지. 또 어떤 인물을 발탁하느냐에 따라서 파격적인 인물이 등용될 경우에는 참 사람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또 안동이 배출한 불세출에 걸출한 또 인물이 바로 서해 유성룡 같은 인물이었는데 서해 유성룡 같은 인물이 발탁될 때는 다들 참 좋은 대상을 발탁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임기 후반부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선거 결과에 따른 또 대응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또 2030 반응이거든요. 2030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보궐선거 결과였는데 20대 30대 반응은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누가 되느냐보다는 어떤 일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개각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 쇄신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움직임에 대한 여론의 반응 결과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일이면은 신임 당대표가 결정이 될 텐데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쇄신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이 잘되었다는 평가 또 잘못되었다는 평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잘 되지 못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10명 중 7명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이런 또 평가의 내용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연령층에서 쇄신이 잘 못됐다.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선거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무려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이 잘 못되었다. 이런 평가 결과가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마저도 긍정과 부정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거 이후 지난해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또 검찰개혁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데 대한 혹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쇄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2030 세대 여당 의원들의 당내 비판 목소리도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3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성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참 했어야만 됐고 잘했었다. 이런 이제 선거 직후에 대한 평가가 나올까, 또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본다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이 선거 직후에 2030 여당 의원들의 반성문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았는데 질문해 보았는데 이 찬반이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2030 세대 의원들의 반성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뭐 30대, 40대 공감 의견이 꼭 낮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당내 내부를 향한 쓴소리의 반성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감도나 호응도가 높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 당대표 전에 치러진 원내대표에서도 윤호중 의원, 친문 성격이 상당히 강한 윤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결정이 된 만큼 당에서는 오히려 더 변화보다는 결집해야 된다. 네. 또 개혁 의지를 그대로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았던 건 아니냐. 이렇게도 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초선 의원들의 이렇게 당내 비판 목소리를 또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이제 살짝 설명드렸는데 네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두 갈래길의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당 내에서 개혁을 잘 못했다. 또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여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초선 2030 세대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의견인데 당 지도부가 잘못했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박완주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목소리를 듣겠다. 또 바꾸겠다. 또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내대표 선거 결과만 보면 그래도 문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더 개혁의 의지를 강화해야 된다. 당을 결집해야 된다. 이런 쪽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또 변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한 호응도가 네.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2일에는 여당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럼 판세 좀 살펴볼까요? 지금 후보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죠. 네. 5월 2일에는 이제 결정되고 이미 이제 당대표 선거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3파전입니다. 송영길이냐, 우원식이냐, 홍영표이냐인데 관련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여론조사도 같은 조사의 결과인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당대표 선거는 민심보다는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인데 일단 국민 여론조사 민심 결과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23.2%, 송영길 의원이 19.6%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원식 의원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홍영표의 친문 강성이냐 아니면 송영길의 외연 학대냐 또는 우원식의 중간 성격 강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 보면은 그래도 오차 범위 내 수준에서 홍영표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수치상으로 우세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좀 친문 강성 의지가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조사상으로도 반영되어 있는데 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를 더 많이 반영하느냐 또는 아니면 이 원래대로의 개혁의 기조대로 문 대통령 중심으로 더 결집해야 되느냐 이 여론 자체가 홍영표냐 송영길이냐 우원식이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원내대표, 네. 당대표 결정 모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선거에 대한 여론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당대표는 주호영이냐 아니냐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TK 영남이냐 아니면 BTK냐 또는 충청이냐 초선이냐로 구분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주호영 당대표 대행이 이 30%를 살짝 넘는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홍문표 의원도 있고 충청권에 그리고 부산에 PK 지역에 조경태 의원도 있는데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주호영 당대표 대행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은 김웅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례이기는 하지만 고향은 또 순천이고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주호영
당대표 대행도 선거 결과에 따른 상당히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당내에서도 이 BTK 당대표가 자기 대권을 생각한다면 좀 더 확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영이냐 조영이 아니면 누구냐 이 기준이 상당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판세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자,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 의뢰에서 1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34%로 나타났고요. 우리 안동 출신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27.6%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제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 대 여당의 이재명, 여당의 이낙연, 또 여당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이 양자 1대1 대결 구도를 붙여봤는데요. 네. 대결 구도를 물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50% 넘게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후보,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유시민,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50% 넘는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여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40% 안팎의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네, 역시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맥을 못 추고 30% 가까이 하락한 채로 머무른다면 여당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난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지를 얼마만큼이나 유지하느냐. 그래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